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2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11장 할 건데 각자 좀 이 장에서 나는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혹시 6장 나는 여기에서 할 말 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6장 아무도 없나요? 저는 여기서 네. 그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네. 107쪽에 보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미 상장한 회사가 유상증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이제 상장할 때 IPO 하는 거 그 두 가지의 예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한번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식을 어떻게 언제 발행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 기업을 만나보기도 했고, 이 공모주에 들어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구나 하고 한번 정리가 되는 장이었어요. 네, 저도 6장에서는 특별히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7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해볼 만한 투자. 저는 이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하는 투자자잖아요. 이들에게 추천하는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외된 대형주에 투자하는 방법,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몰랐는데 제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벤저민 그레이엄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주가, 대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가 탄탄한 기업인데 여기 얘네들이 지금 현재는 안 좋지만 우선 인재가 풍부하고 뭔가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돈도 있기 때문에 어느 미래가 밝은 산업에 투자를 하며 뭔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랑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읽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소외된 대기업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래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우선은 대기업은 자본하고 인재가 풍부하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실적을 회복하기 쉽고, 둘째는 실적이 일단 회복되면 시장이 신속하고 빠르게 반응할 거란 얘기죠. 주가가 빠르게 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 두 번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인상에 남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LG전자가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저평가된 대기업이었고 가전이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는 그 대중의 인식들도 안 좋았고, 그런데 계속 실적은 잘 나오고 가전 쪽에서.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 하나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전장 산업이었거든요.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번에 타이밍상 한번 터져줬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7장이 재밌었습니다. 혹시 7장 중에 나누실 부분 있으세요? 없으면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8장 투자와 시장 변동성. 혹시 이 부분에서 인상 깊으셨던 거? 저는 8장이 네. 제일, 저 소리 들려요, 근데? 네, 들려요. 네. 제 소리 들려요? 네, 들려요. 8장이 제일 좀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은데, 149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 매도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으며, 현재 주가를 항상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주가를 무시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게 우리는 계속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그 주식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쨌든 이게 투자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는 주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었고, 물론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러면 이거를 이 회사가 정말 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여기는 그냥 계속 놔두고 그럼 있어야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매도를 할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매도를 할 타이밍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이제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판단하면 결국 이제 주가는 신경 쓰지 말고 가고 뭐 이제 뭐 채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나와요. 또 그 8장이니까 뭐 주식이 안 좋으면 그냥 채권에 투자하고 뭐 채권이 안 좋으면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퍼센티지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주가에 왔다 갔다 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말도 나와서 이건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주가를 무시하면 그럼 언제 주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막 주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투자를 한 거면 이제 기다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냥 8장 그리고 또 이제 뭐 145페이지 그 말도 나와요. 기업이 성공적일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뭐 기업이 예를 들어 막 어떤 아까 말했던 LG처럼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 결국은 투자 금액이 발생을 하고 그게 지금 바로 뭐 근래에 걔가 뭐 투자에 대한 영업 이런 이득을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시장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당장에 어떤 이익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 말이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공적인 어떤 잠재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주가는 훨씬 또 등락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훌륭한 기업은 그럼 여기 보면 투기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팔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11장에 보면 주식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그 이상적인 주식 분석 방식이 나오는데 일정한 기간의 이익 추정치 곱하기 적정 자본화 계수를 곱해서 주가를 산정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멀티플,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민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식 분석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 주식의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 되니까 내가 요 주가 올 때까지는 그 등락폭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냥 무시해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멀티플을 대체 어떤 식으로 너무 이게 종목에 따라서가 아니라 막 섹터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막 진짜 막 뭐 대기업인지 뭐 정말 막 그런 중소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멀티플 주는 게 완전히 다 달라버리니까 그렇다고 ROE로 멀티플을 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가늠할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 자본화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꽤 많잖아요. 뭐 산업 전망이 될 수도 있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펀더멘털이 될 수도 있고 배당 실적,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멀티플의 요소가 뭔지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저절로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 김정한 슈퍼개미도 그 같은 산업 내에서도 다른 멀티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그냥 대충 그냥 10으로 준다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막 다 10으로 줘서는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8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민정님이랑 비슷하게 8장이 조금 그나마 네. 읽기가
좀 낫더라고요. 다른 건 좀 어려웠고. 저는 152쪽에 마지막 문단이 좀 와닿았는데요. 건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므로 투자자는 평가액이 대폭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대폭 상승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가격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용하든가 무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좋았던 게 저희가 먼저 3명이서만 먼저 이제 시작했을 때 공부를 하락장을 가을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셋이서 그때 마음을 한번 나눠보자고 하셔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저희 셋 다 괜찮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매의 기회로 삼았던 정말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서 이 스터디를 하지 않고 주식을 시작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나누니까 조금 안정이 되면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서 공부해서 서로 이런 폭락장에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현명하게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의지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 시장 가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역시나 공부를 진짜 잘 해야 되는 거고 마음 공부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하면서 저도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너무 산처럼 많지만 같이 하는 거에 좀 좋은 점, 정말 감사한 점이 이런 데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같이 공부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대충 할 텐데 같이 하니까 더 파괴되고 공부를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153페이지에 추가 고려 사항에 경영자의 능력도 아주 중요한 척도다라고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경영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걸 잘못 판단하는 순간 그 기업은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산업이 정말 잘 되는 대로 잘 판단해서 거기에 영향을 쏟으면 그 기업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도 정말 잘 공부해야 되잖아요. 경영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 사람의 양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한 경영자가 훌륭한 주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형편없는 경영자는 형편없는 주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주식하고 있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137쪽에 가격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에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수익 기회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시점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는 가격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시점 선택이 쉽게 말해서 단타인 거죠. 단타. 트레이더들이 하는 단타.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팔고, 하락이 예상될 땐 팔고, 이게 이제 시점 선택이고, 가격 선택은 우리가 지금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고, 멀티플을 따져서, 적정 주가를 따져서,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 하고 사면, 그거를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격 선택인가, 시점 선택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격 선택을 한 것도 몇 종목 있고, 시점 선택도 사실은 몇 종목 있거든요.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은 아주 강세장이니까 그리고 섹터별로 핫하게 막 떠오르는 섹터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격 선택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시점 선택으로 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선택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고평가네요. 이러고. 지금 순범님 말씀하신 시점 선택하고 가격 선택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그거랑 민정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좀 연결해가지고 약간 좀 아리송, MMO 이런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민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이제 뭐 매수는 이분이 이제 계속 기본 평균 주가보다 낮거나 평균 주가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 시점이면 매수를 해라.
투자 자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151쪽에 그 요약 바로 위쪽에 보면 그러니까 시장 가격 등락이 투자자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입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싸게 매수할 기회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라는 의미다. 그냥 이것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 이런 글을 읽으면서 현재 시점에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분이 약간 김정한 씨가 그분 얘기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쌀 때 매도하고 저기 실적이 괜찮은 저평가주를 다시 찾아서 다시 거기에 투자하고 김정한 씨가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게 언제인지는 그 공부를 통해서만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시점 선택과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딱 가격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내가 매도를 언제, 그러니까 기준을 만약에 5,000원에 사서 난 7,000원이 되면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해갖고.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를 이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 마켓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미스터 마켓. 네. 이렇게 크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런 거에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의문점이 남는. 네. 그러게요.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매도보다는 매수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맞아요.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매도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이분은 장투를 권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장투는 그러니까 대체 몇 년이에요? 10년? 장투는 몇 10년도 년이에요?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안 될 그쵸? 것 같아요, 10년은. 아니 여기 보면은 막 5년, 뭐 10년? 이렇게 그 기간을 이렇게 막 그 등락폭을 따지니까 이분은 5년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시대는 이래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세상이 금방금방 바뀌니까 산업도 마찬가지고. 네. 10장. 10장의 제목은 투자 조언. 투자 조언. 저 여기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투자자들은 거의 모두 남의 조언에 어느 정도 의지한다. 이거 정말 공감해요. 특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유튜브 많이 청취하잖아요. 많이 시청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런 조언에 많았나 봐요. 조언의 방식을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 투자에 박식한 친척이나 친구에게 듣는 방법, 근처 은행 직원한테 듣는 방법, 증권회사, 투자정보 서비스 회사, 투자 상담사 등에게 조언을 얻는 방법, 이렇게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은 보수적이고 단순한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야지 네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유용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애널리스트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애널리스트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들은 그 주식에 그 주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자세히 분석하고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다른 기업을 비교 분석하고 그 기업의 안정성이나 매력도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니들이 그냥 주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면 이들의 자료가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 많이 안 읽잖아요. 유튜브에 그 시청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포트는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터디할 때 좋은 리포트 하나 나오면 나 이런 리포트 읽었는데 공유를 하는 거죠. 넘차장 같이. 어떠세요? 그 네이버의 리서치나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리포트를 읽으면 우리가 그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정말 보는 눈이 확장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리포트도 좋아요. 막 쓰라고 그러잖아요. 음. 우리가 할 때 자기가 리포트를 써보라고. 음. 우리 주식 공부 종목하는 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 종목의 리포트를 쓴다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못 쓰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가 또 읽다 보면 많이 당연히 읽으면 쓸 수 부족하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읽으면 쓸 수 있대요. 언젠간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혹시 이 장에서 인상 깊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또 여기서도 이론적인 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계된 직업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책에 추천사를 썼던 최준철 대표 같은 분이 투자 자문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인류 투자 자문사 대표. 그죠? 그래서 이분이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능력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원금을 보전하면서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은 시작이지만 어느 정도 자금을 많이 확보하면 여기다가 맡겨야겠다. 왜냐면 지금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재미있는데 맞아.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너무 피로할 것 같은 거예요. 부담스러울 스트레스도 수도 있을 되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매일매일 시황 봐야죠. 뭐 나오는 리포트 봐야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은 즐거우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 남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는 투자 자문 서비스를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투자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아침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입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날아오는 정보들 그런 게 이제 투자 정보 서비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고객 담당자, 하나는 애널리스트인데 고객 담당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염차장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낸 거 또는 다른 그 리포트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담당자는 등록 대리인, 투자 상담사, 그다음에 증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며 엄격한 행동 강령을 준수한다. 이렇게 이거 딱 읽으면서 이거 염차장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또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뭐 CFA 자격증 이런 것도 있구나. 국제재무분석사. 그다음에 투자은행 여기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자은행은 그럼 한국투자은행이에요? 거래소 아닌가요? 뭐요? 그냥 거래소예요? 뭐 농협 그 NH 투자은행 이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랑 좀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계 있는 직군들에 대해서 아는 장이었어요. 네. 11장 초보 투자자의 증권 분석. 네. 여기에서 나눠주실 분. 그 201페이지에 주식 분석, 이게 그 김정환 님의 그 적정 시총 구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의 이익 추정치의 적정 자본화 개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게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고, 그리고 적정 자본화 개수가 멀티플. 근데 이 자본화 개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게 없어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자본화 개수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크게 5가지로 꼽았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인 장기 전망. 이게 결국엔 그 주식,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 섹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경영자의 자질을 말하는 것 같고 3번의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가 펀더멘탈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배당 실적. 꾸준히 장기간 연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해 왔는지. 그 다음에 5번이 배당 성향. 몇 프로나 주는지 이런 게 이 자본화 개수 그러니까 멀티플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 자기 공부해가지고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자를 보면 경영자에 정말 괜찮은 경영자들 많잖아요. LG생활건강의 그 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그분 한 분 때문에 이 멀티플 숫자가 껑충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경영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이 부진하던 회사에서 경영자가 교체된 직후에 주목해야 한다.
맞아. 그게 이걸 하면서 전 CJ 제일제당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CJ 제일제당이 되게 부채도 많고 뭔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 바뀌면서 뭐 매각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지금 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실적이 부진하던 회사의 경영자가 교체된 직후에 진짜 그런 회사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네. 네. 혹시 여기서 못 다 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네, 그러면 여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